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예상보다 너무 늦게 찾아왔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저야 뭐 일 열심히 하고 오디션 열심히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주말엔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친한 친구이자 오랜 친구이자 그리고 동네 친구라서 결혼식장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외 같은 동네라서 서로 얼굴은 잘 아는데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었던 그런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다들 서로 반가웠나 봐요. 다들 옛날보다 성숙해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또 그대로인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할 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반 예식인데 거기 뷔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7시간, 8시간은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와. 근데 워낙 이른 시간에 만났으니까 헤어진 시간이 저녁 7시쯤 되었을까? 이걸 뭐 건전하다고 해야 할지. 그리고 목요일. 어제였죠.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생일 같은 거를 잘 안 챙기는 편인데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생일이 점점 빨리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일일이 챙기기도 번거롭고 또 평일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전부 바빴어요. 회사원이라서. 그래서 저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운동도 조금 했다가 근데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왁자지껄한 파티도 좋고 막 쌓여있는 선물도 좋고 하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날에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음을 느낀다는 거 그게 진정한 생일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어제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고요. 네,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잡담이 길었네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셜록 홈즈 단편집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자의 갈기.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자의 갈기.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내 오랜 탐정 경험 중에서도 손 꼽을 만큼 특이한 사건이 바로 내 집 앞에서 일어났으니 말이다. 내가 마침내 은퇴해서 서식스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에 우울한 런던에서 사는 기나긴 세월 내내 그토록 갈망했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당시에 내 친구 왓슨은 아주 가끔 주말에 그가 올 때 말곤 거의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쓸 수밖에 없었다. 왓슨이 옆에 있었다면 사건이 일어난 순간부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건을 해결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멋지게 써주었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내 방식대로 소박한 글솜씨로 남아 사자의 갈기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사리 사건을 해결한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우리 집은 영국 해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구릉지의 남쪽 경사면에 있다. 이 지역 해안선은 온통 백악관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은 딱 하나.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기다란 길뿐이었다. 저약돌과 자갈이 잔뜩 깔린 해변은 만조 때조차 100m 가까이 드러나 있다. 게다가 해변 여기저기에 있는 만곡부와 분지는 자연이 만든 멋진 수영장으로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신선한 물이 가득 채워진다. 이 감탄스러운 해변은 각 방향으로 수킬로미터씩 뻗어 있고 중간쯤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 풀로스에서만 잠시 끊길 뿐이었다.
우리 집은 외떨어진 곳에 있다. 식구라야 나, 늙은 가정부, 그리고 내가 키우는 벌들이 전부다. 하지만 약 800m 정도만 가면 해럴드 스테커스트가 운영하는 유명한 사립학교 게이블스가 있다. 게이블스는 규모가 꽤 큰 학교로 다양한 전문 직업을 준비하는 수십 명의 젊은 학생들과 여러 교직원들이 있다. 스테커스트는 한창 때 조정 선수로 이름을 날렸으며 온갖 분야를 섭렵한 훌륭한 학자였다. 우리는 내가 이곳에 온 날부터 친해졌는데 이제 해가 저문 뒤에도 예고 없이 불쑥 서로의 집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허물없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1907년 7월 말쯤 심한 폭풍이 일었다. 바람이 벼랑 기슭으로 어찌나 심하게 파도를 몰아쳤는지 조수가 바뀌었을 땐 커다란 석호가 하나 새로 생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고 자연은 온통 깨끗이 씻겨 신선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에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어서 아침 식사 전에 상쾌한 공기를 즐기려고 산책길에 나섰다. 해변으로 이어진 가파른 벼랑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럴드 스테커스트가 쾌활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 험주씨. 밖에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아하, 수영하러 가나 보군요. 하하하, 역시 험주씨군요. 맞습니다. 맥퍼스는 먼저 출발했으니까 아마 저기쯤에 있을 겁니다. 그는 불룩 튀어나온 주머니를 두드리며 크게 웃었다. 피츠로의 맥퍼스는 과학 선생이었는데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얼마 전에 류마티스성 열병을 앓은 뒤에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전처럼 생활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원래 운동을 좋아했고 심장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경기라면 모두 참가해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는 수영을 하러 갔고 나도 수영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 그와 어울렸다. 우리가 그를 본 곳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길이 끝나는 벼랑 가장자리 위에 그의 머리가 쑥 올라온 것이다. 곧이어 꼭대기로 올라선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손을 내밀더니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엎어졌다. 스테커스트와 나는 50m쯤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그를 똑바로 돌려뉘었다. 죽어가고 있는 게 분명했다. 두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두 뺨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 순간 마지막 사력을 다해 뭔가를 경고하려는 듯이 그는 열렬하게 두세 마디 말을 내뱉었다. 발음이 불분명해서 거의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비명처럼 내지른 마지막 말은 사자의 갈기, 이 한마디였다. 정말로 뜬금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다른 말로 바꿀 순 없었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키며 팔을 허공에 내줬더니 다시 옆으로 쓰러졌다. 그렇게 그는 죽었다. 내 친구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무시무시한 일에 놀라 몸이 굳어버렸지만 나야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일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고 게다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남자는 트렌치 코트와 바지만 입고 있었고 끈도 매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넘어질 때 코트의 어깨 부분이 벗겨지면서 드러난 상체를 보고 우린 깜짝 놀랐다. 등이
온통 검붉은 채찍 자국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얇은 철사로 만든 채찍으로 심하게 맞은 것 같았다. 도구가 얼마나 유연했는지 채찍 자국은 그의 등을 휘감으면서 어깨와 갈비뼈 너머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이를 꽉 깨물었는지 턱 밑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뒤틀리고 일그러진 얼굴이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사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나와 그 옆에 멍하니 서있던 스테커스트 옆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언 모독이 우리 옆에 서 있었다. 모독은 게이블스의 수학 선생이었는데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말랐으며 무뚝뚝하고 냉정한 성격 탓에 친구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범한 삶과 뚝 떨어진 뭔가 고매하고 추상적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학생들도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조소의 대상쯤으로 여겼지만 그 남자에겐 뭔가 이상야릇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석탄처럼 새까만 눈과 시커먼 얼굴뿐만이 아니라 가끔 사납게 성질을 부릴 때도 그걸 알 수 있었다. 심지어 맥퍼슨이 기르는 작은 강아지가 귀찮게 군단 이유로 개를 붙잡아 창밖으로 내던진 일도 있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난 교사만 아니었다면 스테커스트는 당장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그런 이상하고 복잡한 사람이 지금 우리 옆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강아지 사건을 생각하면 죽은 남자에 대해서 그다지 큰 동정심을 느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세상에, 이 불쌍한 친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난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해변에 가지 않았어요. 난 지금 게이블스에서 오는 길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예, 빨리 플로스 경찰서로 가서 신고해 주십시오. 그는 두말 없이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다. 내가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스테커스트는 여전히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놀란 표정으로 시체 옆에 서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해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벼랑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해안 전체를 볼 수 있었지만 저 멀리 플로스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점처럼 작은 모습 두세 분, 해안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나는 천천히 길을 내려갔다. 길은 진흙과 부드러운 이회토가 섞여 있었고 여기저기에 같은 모양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발자국도 위쪽으로 올라온 발자국도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다. 결국 이날 아침에 이 길로 내려간 사람은 오직 맥퍼슨 하나뿐이란 뜻이었다. 한쪽에 비탈 쪽으로 손가락을 활짝 핀 손자국이 있었다. 불쌍한 맥퍼슨이 올라오다가 넘어졌단 뜻이었다. 또한 둥글게 눌린 자국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는 그가 무릎으로 한 번 이상은 기었단 뜻이었다. 길끝에 이르러 보니 파도가 몰아치며 새로 만들어 놓은 제법 큰 석호가 있었다. 맥퍼슨이 그 옆에서 옷을 벗었는지 바위 위에는 수건이 놓여 있었고 물기 없이 잘 개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물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다. 조약돌 사이를 살펴보니까 몇 군데 모래밭 위에
그의 신발 자국과 맨발 자국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는 결국 그가 수영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지만 수건으로 보아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내가 이제껏 겪었던 어떤 사건 못지않게 이상한 사건이었다. 그 남자가 해변에 머문 시간은 길어야 고작 15분 정도였다. 스테커스트가 게이블스에서부터 그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맨발 자국으로 보아 그는 수영을 하려고 옷을 벗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옷을 주워 입었는데 어찌나 급하게 입었는지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했다. 수영은커녕 수건으로 몸을 말리지도 못한 채 돌아섰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누가 이토록 잔혹한 짓을 한 것일까? 벼랑 기슭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었지만 낮게 떠있는 태양이 동굴 안쪽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맥퍼슨이 수영을 하려고 했던 폭넓은 석호가 그들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 멀지 않은 바다 위에 두세 척의 어선이 떠 있었다. 배의 주인들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만나보면 될 것이고 조사해봐야 할 도로도 여럿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시 사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사체 주위에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스테커스트는 물론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언 모독이 앤더스 경관을 데리고 막 도착한 참이었다. 앤더스는 덩치가 크고 붉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서식스 사람답게 느릿느릿하지만 충직하고 겉으로는 꽤나 묵직하니 조용하지만 내적으론 굉장히 훌륭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수첩에 기록한 다음에 날 옆으로 끌어당겼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홈즈씨. 이 사건은 제가 처리하기엔 너무 큰일이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루이스 본부에서 문책을 당할 겁니다. 난 즉시 사람을 보내 그의 직속 상관과 의사를 데려오고 그들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새로운 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을 했다. 그러는 동안 죽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손수건과 커다란 칼, 작은 접이식 명함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명함 케이스 뚜껑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종이 조각을 꺼내 앤더스 경관에게 건네주었다. 종이에는 여성스러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꼭 그리로 갈게요, 모두. 비록 시간과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연인들이 밀회를 약속하는 쪽지 같았다. 경관은 쪽지를 명함 케이스에 덜어놓고는 코트 주머니 속에 다시 넣었다. 그런 다음 앤더슨이 벼랑 아래 해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 내려갔고 난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한두 시간쯤 뒤에 스테커스트가 들러서 사체를 게이블스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말했다. 또 몇 가지 명확하게 밝혀진 소식도 가져왔는데 내 예상대로 벼랑 아래 작은 동굴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맥퍼슨의 책상을 뒤져서 플로스에 사는 모두 벨라미 양과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를 찾아냈는데 필체로 보아 그 쪽지를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경찰이 편지를 모두 가져가서 여기에 가져오진 못했지만 두 사람이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그 끔찍한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좋은 수영장이 비어있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요. 내가 말했다. 학생들이 맥퍼슨과 함께 가지 않은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순전히 우연이었다고요? 스테커스트는 미간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겼다. 이언 모독이 학생들을 붙잡았거든요. 아침 식사 전에 대수학 수업을 하겠다면서요. 가엾게도 그는 지금 그 모든 일이 자기 탓이라며 끔찍하게 상심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요.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모독은 맥퍼슨과 다른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습니다. 원래 사교적인 성향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랬군요.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사건 때문에 싸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화해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았겠죠. 아니에요. 난 두 사람이 진정한 친구 사이라고 믿어요. 그럼 그 문제의 아가씨를 알아봐야겠군요. 아는 여자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여자입니다.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미녀거든요. 어딜 가도 눈에 확 띌 정도였죠. 맥퍼슨이 그녀에게 끌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둘 사이가 발전한 줄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 풀워스의 모든 임대보트와 해수욕장 탈의실을 소유하고 있는 톰 벨라미의 딸이에요. 처음엔 어부로 시작해서 지금은 재력가로 성공한 사람인데 아들 윌리엄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풀워스로 걸어가서 그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예? 무슨 구실로요? 구실이야 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지요. 어쨌든 이 불쌍한 남자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진 않았을 테니까. 실제로 그런 상처를 낸 게 채찍이었다면 분명히 어떤 인간의 손이 그 끔찍한 채찍을 휘둘렀단 것이요. 이 외딴 곳에서 맥퍼슨의 대인 관계라 봐야 확실히 제한적일 테니까 모든 방향으로 조사하다 보면 동기가 조금씩 드러날 거고 범인도 밝혀질 겁니다. 아침에 목격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지독히도 불쾌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백리양 가득한 길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은 무척 즐거웠을 것이다. 풀워스는 산으로 둘러싸인 반원형 분지에 있는 마을인데 앞쪽엔 구식의 작은 집들이 있었고 그 뒤로 약간 높은 지대에는 현대식 높은 건물 몇 채가 서 있었다. 스테커스트가 그중 한 집으로 날 안내했다. 저기가 헤이븐이에요. 벨라미가 이름을 붙였죠. 저기 코너에 탑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집요.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람에게 저만 하면 꽤 괜찮지요. 에? 저기 좀 봐요. 헤이븐의 정원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큰 키에 마르고 부스스한 모습은 다시 볼 것도 없이 수학 선생 이언 모독이었다. 잠시 후 우린 길에서 마주쳤다. 요! 스테커스트가 말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호기심 많은 검은 눈으로 우릴 슬쩍 곁눈질 해보곤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교장 선생이 그를 붙잡았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나? 그가 물었다. 모독이 얼굴을 붉히며 분개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부하 직원일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일까지 말씀드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던 스테커스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답이라니 정말 무례하군, 모덕씨. 선생님의 질문도 무례하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불순한 태도를 그냥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분명히 마지막이 될 거야. 최대한 빨리 자네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겠어.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케이블스를 사람 사는 곳으로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그는 성큼성큼 가던 길을 걸어갔고 스테커스트는 환한 눈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정말 참기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그가 외쳤다. 그때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연 모독 씨가 범죄 현장을 탈출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었다. 모호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수상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서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아마도 벨라미 양을 만나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스테커스트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우리는 그 집으로 걸어갔다. 벨라미 씨는 턱수염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붉은 중년 남자였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머리카락 색만큼이나 빨개져 있었다. 아니요, 선생.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거실 구석에 심각하고 뚱한 얼굴로 앉아있는 건장한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맥펀슨 씨가 우리 모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겐 모욕입니다, 모욕. 네, 선생님. 결혼이란 단어는 전혀 언급된 적도 없었고요. 둘이서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다 해도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겐 어머니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그는 하려던 말을 삼켰다. 그 아가씨가 들어온 곳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그 우아한 아름다움을 부정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그토록 진귀한 꽃이 이런 뿌리와 이런 토양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난 감정보다 늘 두뇌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일이 거의 없는데도 윤곽이 뚜렷한 얼굴과 섬세하고 맑은 피부, 고지대 특유의 신선한 생기를 보자 어떤 남자라도 그녀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아가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눈을 크게 뜨고 해럴드 스테커스트 앞에 딱 버티고 섰다. 피츠로이가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신사가 이미 소식을 알려줬잖나. 아버지가 설명을 했다. 내 동생이 이 사건에 휘말릴 이유가 없어요. 젊은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여동생은 사납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참견하지 마, 윌리엄. 내 방식대로 처리하게 놔둬. 어쨌든 지금 범죄가 저질러졌잖아. 누구 짓인지 밝힐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니까. 그녀는 내 친구의 짧은 설명을 침착하게 집중해서 들었다. 뛰어난 아름다움 못지않게 성격 또한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모두 벨라미는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여성으로 내 기억에 새겨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나를 돌아봤다. 이미 나를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을 잡아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홈즈씨. 성심껏 돕겠습니다. 누구든 말이죠.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를 도전적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난 그런 문제에 여성의 직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라고 하셨는데 범인이 하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가 말했다. 전 맥퍼슨 씨를 잘 알아요. 용감하고 강한 분이죠. 어느 누구도 혼자선 그에게 그런 잔악한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모두 일로 두는데 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가 사납게 소리쳤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죠? 곧 사실이 모두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얘기해도 해댈 건 없겠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니 함께 공유하는 수밖에요. 내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난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에 대해서 말했다. 그건 분명히 법정에 제출될 겁니다. 그 쪽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감출 이유가 없죠. 우린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다만 피츠로의 삼촌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의 삼촌은 나이가 아주 많아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 피츠로이가 자기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면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에게 그런 말 안 했잖니? 벨라미 씨가 으르렁거렸다. 난 내 딸이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꼴은 못 본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못 드린 건 그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이 약속에 대해선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쪽지를 꺼내 내밀었다. 그 쪽지에 대한 답이에요. 사랑하는 모두 화요일 해가 진 뒤에 늘 만나던 해변의 그곳으로 와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은 그때뿐이야. FM. 오늘이 바로 화요일이죠. 오늘 밤에 그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난 종이를 뒤집었다. 응? 이것은 우편으로 오지 않았군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이 조사하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다른 건 다 대답할게요. 그녀는 모든 질문에 충실히 대답했지만 우리의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약혼자에게 숨겨진 적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에게 구애하는 남자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연 모덕 씨도 그중 한 명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저와 피츠로의 사이를 알고 난 뒤부터 마음을 접었어요. 다시 이 이상한 남자를 둘러싼 그림자가 더 명확한 모양을 취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이력을 조사하고 그의 방도 몰래 수색해야 했다. 스테커스트는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모독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엉킨 실타래의 한쪽 끝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헤이븐에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추가적인 증거도 더 찾지 못했다. 스테커스트는 수학 선생에 대해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했고 그의 방을 몰래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수색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나 역시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했지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아마 내 모든 사건 기록을 뒤져봐도 내 능력이 이토록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사건은 찾을 수가 없었다.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때 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은 우리 집 늙은 가정부였는데 시골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늘 그렇듯 입소문으로 알게 된 것이었다. 아이고, 맥퍼슨 씨 개가 참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정부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말에는 관심이 끌렸다. 응? 맥퍼슨 씨 개가 왜요? 죽었대요, 선생님. 주인을 잃은 슬픔을 못 이기고 죽어버렸대요. 아하, 누가 그럽니까? 아이, 그거야, 선생님.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걸요. 가엾게도 주인이 죽고 난 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오늘 게이블스 학생 둘이서 해변에서 개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는데 주인이 죽은 바로 그 장소였대요. 바로 그 장소. 그 말은 내 기억 속에 분명히 새겨졌다. 희미하게나마 이것이 사건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가 죽은 것은 아름답고 충실한 본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장소라니. 왜 하필 그 인적 드문 해변에서 죽었을까? 그 역시도 오랫동안 쌓인 복수심에 희생된 것일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렇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미 뭔가 내 마음에 구축되고 있었다. 난 곧장 게이블스로 가서 스테커스트의 서재로 들어갔다. 내가 부탁하자 그는 곧 개를 발견했던 두 학생 서드 베리와 블룬트를 불러오게 했다. 네, 수영장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죽은 주인의 흔적을 따라온 게 분명하죠. 한 학생이 말했다. 난 그 방 매트 위에 뉘어있는 충직한 작은 생물 에어데일 테리어를 보았다.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두 눈은 튀어나와 있었으며 팔다리는 뒤틀려 있었다.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배어 있었다. 난 게이블스를 나와 수영장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태양은 이미 가라앉았고 거대한 벼랑의 그림자가 마치 얇은 납치처럼 수면 위로 검게 드리워져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는 머리 위에서 선회하며 시끄럽게 우러대는 바다새 두 마리뿐 생명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빛 속에서 난 주인의 수건이 놓여있던 바로 그 바위, 그 주변 모래 위에 남아있는 작은 강아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겨 서 있는 동안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내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독자 여러분들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기 있는 걸 아는데, 그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거기 있는 걸 아는데, 도무지 손이 닿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그날 저녁, 그 죽음의 장소에 서서 내가 느낀 느낌이 딱 그랬다. 마침내 나는 돌아서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길끝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딱 그 생각이 떠올랐다. 마치 성광처럼 그토록 열렬히 잡으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잡을 수 없었던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알 것이다. 왓슨이 늘 썼던 것처럼 난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많이 벗어난 기이한 지식들을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이런 지식은 내가 하는 일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곤 했다. 내 머릿속은 온갖 종류의 잡다한 지식이 쌓여있는 그런 창고 같아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나 자신도 막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쌓여있다. 난 이 문제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모호했지만 적어도 그것을 알아낼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난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내 작은 집에는 책으로 가득 채워진 훌륭한 다락방이 있다. 그곳을 1시간 동안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초콜릿색과 은색으로 된 작은 책을 찾아냈다. 난 어렴풋이 기억해낸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책을 뒤지갔다. 사실 그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전까지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밤 늦게야 난 내일 할 일을 열렬히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가신 방해를 받았다. 아침 일찍 차를 한 잔 마시고 해변으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서식스 경찰서의 바들 경감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소처럼 좀 둔하고 착실하고 강건한 인상의 그 남자는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았다.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이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공식적인 방문이고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맥퍼슨 사건이 도무지 풀리지 않아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체포해야 할까요? 아님 말아야 할까요? 이언 모덕 씨를 뜻하는 겁니까? 예,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외딴 마을의 장점이죠. 수사망을 좁힐수록 그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나와 똑같은 고랑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다. 모독의 성격, 그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 개를 던진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성질, 게다가 과거에 맥퍼슨과 다툰 적이 있었고 그가 벨라미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근거가 있었다. 그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독이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다는 것 말고 달리 새로운 것이 없었다. 아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가 도망가게 놔두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건장하고 우둔한 남자는 진심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경감의 가정에는 본질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날 아침에 그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있었고 맥퍼슨이 나타난 지 몇 분 만에 우리 뒤쪽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혼자선
자기와 엇비슷한 체력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런 끔찍한 상처를 남긴 흉기가 그게 뭔지 의문이고요. 내가 말했다. 아주 유연하게 휘는 채찍 같은 거 아닐까요? 상처를 조사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이, 물론입니다.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확대경으로 상처를 매우 신중하게 검사해 봤는데 아주 특이한 점들이 있더군요. 예? 그게 뭡니까, 험주씨? 난 책상으로 가서 확대된 사진을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 내가 쓰는 방법이요. 내가 설명했다. 정말 철저하시군요, 험주씨는. 하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요. 자, 이제 오른쪽 어깨 둘레에 난 상처 자국들을 봐요.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의 심한 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피가 맺힌 자국이 여기 하나, 저기에도 하나 있고 비슷한 상처 자국이 여기 아래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자국은 뭘 의미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시나요? 알고 있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곧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상처 자국을 낸 흉기가 뭔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릴 범인에게 이끌어줄 겁니다. 이건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이겠지만 빨갛게 달군 뜨거운 철망으로 등을 후려쳤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선명한 자국들은 철망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경감이 말했다. 아주 기발한 생각이군요. 아니면 군데군데 작고 딱딱하게 매듭진 끈을 9개 묶어 만든 채찍이라면 어떨까요? 오, 세상에나, 험주씨,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버들 경감, 체포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희박합니다. 게다가 사자의 갈기라는 마지막 말도 남아있고요. 그럼 이연 모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 두 번째 단어가 모독과 조금이라도 비슷했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거의 비명처럼 외친 그 단어는 분명히 갈기 이 한마디였거든요. 잘못 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험주씨?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말해봤자겠지요. 언제쯤 알게 될까요? 1시간 안에, 어쩌면 더 적게 걸릴지도 모르고요. 경감은 턱을 문지르면서 좀 미심적인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선생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험주씨, 혹시 그 낚시 보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벨라미와 덩치 큰 아들인가요? 그들은 맥퍼슨 씨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들이 그런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경감. 우리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따 정오에 여기서 다시 만나면. 여기까지 말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사건 결말의 시작이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 복도를 걸어오는 어수선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이연 모독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백하고 부스스한 얼굴에 옷은 잔뜩 흐트러진 채 비쩍 마른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브랜디! 브랜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치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뒤따라 스테커스트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는데 머동만큼이나 상태가 엉망이었다. 그래, 얼른 브랜디 좀 줘요. 그 사람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를 이리 데려오느라 죽을 뻔했어요. 길에서 2번이나 기절했다니까요. 그가 외쳤다. 브랜디 반잔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다. 그는 한쪽 팔로 몸을 밀면서 일어섰는데 그 바람에 코트가 벗겨지면서 어깨가 드러났다. 맙소사, 아필이든 모르필이든 좀 줘요. 이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는 거라면 뭐든 좀 줘요. 그가 외쳤다. 경감과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남자의 벌거벗은 어깨에 피치로의 맥퍼슨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상처 자국과 똑같은 이상한 그물 모양의 빨간색 핏자국이 나 있었던 것이었다. 고통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고 상처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환자의 호흡이 멈추는가 싶더니 얼굴이 검게 변해서 큰 소리로 숨을 내쉬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마에선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점점 더 많은 브랜디가 그의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마실 때마다 그는 조금씩 되살아났다. 샐러드유를 적신 면패들을 그 이상한 상처에 대주자 고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머리가 쿠션에 처박히듯 떨어졌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기절한 것이었다. 반은 기절하고 반은 잠든 상태였지만 적어도 고통에는 벗어난 셈이었다. 그에게 질문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가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확신하는 순간 스테커스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맙소사,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험주씨? 이게 대체 뭐예요? 그가 외쳤다. 그를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해변에서요. 불쌍한 맥퍼슨이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만일 이 남자의 심장이 맥퍼슨처럼 약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이나 죽은 줄 알았어요. 케이블스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리로 데려온 겁니다. 그가 해변에 있는 걸 봤습니까? 벼랑 위를 걷고 있는데 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내려다 보니까 물가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더군요. 얼른 달려 내려가서 옷을 대충 걸쳐주고 이리 데려왔습니다, 험주씨. 선생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이곳에 내린 저주를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생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할 수 있어요, 스테커스트.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당신, 경감도 함께 갑시다. 이제 살인자를 잡을 수 있을지 보게 될 겁니다. 우린 아직 의식이 없는 남자를 가정부에게 맡기고 죽음의 석호로 내려갔다. 조약돌 위에는 공격을 당한 남자가 남긴 수건과 옷더미들이 작은 더미로 쌓여 있었다. 난 물가를 따라 천천히 한 바퀴 돌았고 두 사람은 내 뒤를 한 줄로 따라왔다. 수영장 물은 대부분 매우 얕았지만 벼랑 아래쪽 움푹 들어간 곳은
1.5m 정도로 제법 깊었다. 수영하러 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으로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마치 크리스탈처럼 맑고 아름다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위로는 벼랑이 높이 서 있었고 그 기슭에는 바위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다. 난 그 길을 따라 발밑에 깊은 곳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걸었다. 이윽고 수심이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 다다랐을 때 내 눈은 찾고 있던 것을 포착했고 난 승리의 외침을 터뜨렸다. 키아네야, 키아네아야, 저기 저 사자의 갈기를 봐요. 내가 외쳤다. 내가 가리킨 이상한 물체는 정말로 사자의 갈기에서 찢겨 나온 얽힌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것은 물 밑에서 약 1m 정도 깊이에 있는 바위 위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놈의 몸에 달린 노란 줄기 사이로 은빛 줄이 휘날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천천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었다. 악행은 이제 충분해. 오늘 넌 끝이라고. 자, 도와줘요, 스테커스트. 이 살인자를 영원히 끝내버립시다. 내가 외쳤다. 놈이 있는 바위 바로 위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우리는 그 바위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물결이 잠잠해지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떨어뜨린 바위가 놈이 있던 바위 위로 정확하게 떨어져 있었다. 노란색 얇은 막이 바위 가장자리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놈이 바위에 깔린 게 분명했다. 곧이어 뿌옇고 기름진 거품이 돌밑에서 흘러나와 물을 둥글게 오염시키더니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이고, 이게 대체 뭐람? 엄주씨, 대체 이게 뭡니까? 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식지에는 없는 생물이라고요. 경감이 외쳤다. 서식스를 위해서는 다행인 일이죠. 아마 남서쪽에서 불어온 강풍에 떠밀려 왔을 겁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놈을 만나 평생 못 잊을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의 경험담을 들여다 봅시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해 서재에 들어가 보니 모독은 의자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은 혼란스러웠고 때때로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깜짝 놀라 몸을 부르르 떨곤 했다. 그는 더듬더듬 두서없는 말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끔찍한 고통이 몸을 관통했고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두구로 도망쳤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자,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난 작은 책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일에 빛을 던져준 책입니다. 유명한 자연 관찰자 제이지 우드가 쓴 문 밖으로라는 책인데 우드는 이 사악한 생물과 만나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자세하게 썼어요. 이 악당의 정식 이름은 키아네아 카필라타이고 코브라한테 물린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헤엄치다가 커다란 사자 갈기와 은색 종이다발 같은 것이 달린 둥글고 얇은 황갈색 섬유 덩어리를 보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건 무시무시한 맹독성 해파리 키아네아 카필라타이기 때문이다. 이 사악한 생물에 대해서 이보다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켄트 해안에서 헤엄치다가 이놈을 만났어요.
거기서 놈이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투명한 필라멘트를 4.5m 거리까지 방사하고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렇게 멀리 있었는데도 우드가 입은 상처는 거의 치명적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닥의 실처럼 생긴 줄기들이 내 피부에 밝은 진홍색 선 모양의 자국을 남겼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점과 농포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의 점들은 마치 빨갛게 달군 뜨거운 바늘로 신경을 꿰뚫은 것처럼 보였다. 자,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상처 부위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에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고통이 가슴을 꿰뚫었고 심장 박동은 멈췄다 다시 뛰기를 67번이나 반복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자, 이 좁고 잔잔한 수영장이 아니라 거칠 것이 없는 넓은 바다였는데도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사고 직후에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고 쭈글쭈글해져서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였고 그는 브랜디를 병째로 들이켰는데 아마도 그것이 목숨을 구한 것 같답니다. 경감님, 이 책을 맡기겠습니다. 이 책으로 불쌍한 맥퍼슨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도 제 결백이 증명됐군요. 전 경감님도 홈즈 씨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 의심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체포되기 직전에 내 불쌍한 친구와 같은 운명을 겪으면서 결백이 입증됐네요. 이언 모독이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모독 씨. 난 이미 놈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아침 일찍 추적에 나설 참이었죠. 예정대로 일찍 나갔더라면 모독 씨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홈즈 씨? 난 온갖 분야의 책을 읽는 독서광인데다가 이상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억합니다. 사자의 갈기라는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거든요. 아까 그 생물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보셨지요. 맥퍼슨은 그놈이 물 위에 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놈의 정체를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가 남긴 마지막 말뿐이었던 거죠. 그럼 최소한 이제 전 결백한 거군요. 모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까 제가 직접 해명해야 할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녀가 내 친구 맥퍼슨을 선택한 날부터 제 소망은 그녀의 행복을 돕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그들 사이에서 옆으로 비켜서 있었고 가끔 두 사람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 다 절 믿었고 그녀도 저에게 무척 친절했기 때문이었죠. 전 그녀에게 친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서둘러 갔어요. 누군가가 더 갑작스럽고 무정한 방식으로 그녀를 놀라게 할까 걱정되었어요. 그녀가 제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이제 괜찮다면 게이블스로 돌아가고 싶군요. 제 침대가 무척 그리워요. 스테커스트는 손을 내밀었다.
아휴, 우리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 모두.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그가 말했다. 그들은 친한 친구처럼 팔로 서로를 부축하며 함께 밖으로 나갔다. 경감은 혼자 남아서 황소 같은 눈으로 조용히 날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해내셨군요.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읽고도 거의 믿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침내 그가 외쳤다. 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었으니까. 아니요. 처음엔 나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물속에서 발견되었더라면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수건 때문에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가엾은 친구는 그저 몸을 닦을 여유도 없었던 것뿐인데 난 마른 수건을 보고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다 생물로부터 공격받았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리가 어긋난 거였어요. 그런데 경감님, 난 가끔 경찰들을 놀려먹곤 했는데 이번엔 키아네아 카필라타라는 놈이 런던 경찰 대신 나한테 복수를 할 뻔했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셜록 홈즈 사자의 갈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동안 셜록 홈즈를 연기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대목을 읽으면서 조금 찡하네요. 마치 길게 연습했던 연극을 그만두는 느낌이랄까? 연극 공연을 할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제가 그 캐릭터로 살고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면 이제 그 캐릭터와는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셜록 홈즈를 연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영상으로든 여러분들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